야, 주제 토가 뭐가? 봅시다. 법 얘기 나오면서 이제 인공지능이랑 엮어서 이제 가네요. 봅시다. 형법은, 자,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률 체계로, 일단 여기까지가 뭐 정의네요. 그렇죠? 형법은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률 체계 2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범죄의 모습, 범죄들에 가해질 형벌의 종류와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어떤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지까지도 얘기 나오네. 뭐, 첫 번째 문장은 별거 없네요. 형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다. 그 정도 끝. 자, 형벌은 국가에 의해 개인에게 가해지는 제재 방식 중 가장 강력하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죠? 어려운 거 없고요. 자, 징역형은 개인의 자유권을 크게 침해하고 이를 넘어서 사형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좀 체크할 만한 건 있습니다. 징역이라고 하는 이 개념, 이 개념 우리가 모르진 않잖아. 그렇죠? 구금하는 거, 구금. 감옥에 가두는 거. 그렇죠? 요게 이제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자의적으로 해석했을 때 조금 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른 사람한테 징역형을 부여하는 게 그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라는 거. 괜찮습니까? 어.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 입장에서 봤을 땐 맞는 거지. 그들에게도 자유라고 하는 권리는 있는 거라고. 근데 그 자유를 앗아가는 거잖아. 죄에 대한 대가로서.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 자유권을 침해한다라는 용어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 말 것이라고 하는 거 한 가지. 자, 사형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생명권을 이제 침해하게 되는 거죠. 가봅시다. 이렇게 형법은 인간의 기본권인 자유권과 재산권은 물론이고 언급하지 않았던 건 안 나오네요. 재산권. 그렇죠? 재산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벌금형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벌일 거 아니야. 벌금형. 메모 정도 하고 갈까? 그러니까 자유권을 침해하는 거는 이제 징역형,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는 벌금형일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극한의 경우 인간의 생명권에 영향을 미치는 거, 생명권에 영향을 미치는 게 사형이 되겠지. 괜찮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 그렇죠? 정말 사소한 영역이지만 말 살짝 단어 하나 바꿔놨을 때 우리가 낚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주의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 자, 따라서 형법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형벌이 남용되지 않고 적절히 사용되도록 제어하는 방법이다.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네요. 남용되지 않고 적절히 사용되어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형법의 기본 원리 중 하나인 책임원칙 표시해 두시면 되겠네요. 무엇을 위해서? 형벌이 남용되지 않고 적절히 사용되도록 제어하기 위한 원칙이겠지, 책임 원칙. 괜찮습니까? 다음 문단 가봅시다. 자, 책임 원칙은 어떤 행위에 대해 책임이 없다면 그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없다는 원리로 이게 뭐 정의까지는 별 문제 없고요. 형벌의 근거 기능과 제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두 가지 기능이네요. 형벌의 근거의 기능과 제한의 기능 두 가지를 한다. 그렇죠? 자, 형벌은 책임을 전제 요건으로 하며 그러니까 죄를 지었어야 형벌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형량의 결정, 특히 형량의 상한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하네요. 그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형벌 책임이라고 하는 거 책임. 됐죠? 책임이라고 하는 게 전제 요건이기도 하면서 형량을 먹일지 먹이지 않을지 됐습니까? 형량을 부여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 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 다음에 형량의 상한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렇습니까? 그럼 이렇게 되는 거겠지. 책임이 있어야만 형벌이 가능해지는 거고, 됐죠? 책임이 있어야만 형벌을 결정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책임의 크기에 따라서 상한을 결정할 수도 있는 거고. 됐습니까? 그 얘기하는 거겠죠. 자, 어떤 행위에 책임이 있다고 하여도 그에 합당한 형벌의 양은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의 크기를 넘어서 과도한 양이어서는 안 된다. 이게 제한 기능이겠네요. 됐죠? 과도한 양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제한 기능. 이러한 형법의 기본 원칙 덕분에 우리는 자유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그렇습니까? 오케이? 네.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네요. 다음부터 넘어가 볼게요. 자, 책임 원칙에 따라서 형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범죄 행위에 대한 도덕적, 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 전제 조건이네요.
방금 전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그거네. 책임 원칙에 따라서 형벌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죠? 도덕적, 윤리적 비난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 이거 실제로 법률적인 용어기도 합니다. 비난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죠? 자, 이러한 비난 가능성은 적법과 불법을 선택할 수 있는 인간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전제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까지. 음, 적법은 별 문제 없습니다. 적법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 거. 됐죠? 이거는 인간이 결정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결정할 수 있는 네가 불법적인 행위를 선택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너는 비난받을 가능성이 있지. 그러니까 너는 형벌을 부과받을 수도 있는 거다. 이렇게 거꾸로도 설명이 가능하죠. 문장의 배치를 뒤집어서. 자, 즉, 범죄자는 자유의지를 지닌 주체로서 범죄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과 이미 행한 불법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 능력을 모두 포함하는 범죄 능력이 있어야 한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체크할 게 이거겠다. 자유의지가 있고요, 범죄자. 그죠? 그리고 범죄 능력이라고 하는 걸 지니고 있대. 괜찮습니까? 근데 이 중에 조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뭐냐면, 자유의지는 뭐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영역인데, 범죄 능력이라고 하는 걸 얘가 이야기한 게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도 범죄 능력이고요.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불법에 대하여 책임질 수 있는 책임 능력도 범죄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네. 괜찮습니까? 둘 다 포함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범죄 능력은 현행 형법에 의하면 자연인에게만 인정되고, 요거 체크해 놓읍시다. 자연인에게만 인정된다. 자연인 뒤에 뜻풀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살아있는 유기체여야 돼요. 사람, 쉽게 그냥. 됐죠? 사람에게만 인정이 되는 거고, 그 외의 존재는 범죄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됐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겠네요. 현행 형법에 의하면, 됐죠? 현행 형법에 의하면 자연인은, 그렇지? 자연인은 자유의지와 범죄 능력을 지닌 존재죠? 지닐 수 있음. 뭐 새로운 명제 하나 뽑아내면 이렇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따라서 이런 자연인만 책임 원칙에 따라 형벌을 부여할 수 있다까지. 따라서 책임 원칙에 따라 형벌 부과 가능. 이 정도까지 정리해 볼 수 있겠지. 됐습니까? 뭐 조개 문장 정도를 만들어 봤네요. 자, 다음 넘어가 봅시다. 한편 너무 좋다. 딴 얘기 하겠다는 거잖아. 그죠? 한편. 자, 우리 법은 자연인이 아닌 존재에게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 사람이 아닌데 형사처벌을 한다고요? 우리 법과 판례에 따르면 법인 얘기 나오네요. 그렇죠? 법인은 범죄를 저지를 수는 없지만, 그렇죠? 야, 법인 같은 경우에는 단체예요. 기관이나 단체입니다. 괜찮죠? 그러니까 이건 어떤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범죄를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고. 됐죠? 범죄를 저지를 수 없지만이라고 하는 말 됐습니까? 범죄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형사처벌은 받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범죄 능력이 없지만 형사처벌이 가능한 거라고, 법인에 대해서는. 자유인은 범죄 능력이 있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하잖아. 근데 법인은 범죄 능력이 없지만 형사처벌 가능하다. 됐습니까? 차이점이 되겠네요. 자, 법인에 대한 처벌 규정은 대개 개인의 범죄 행위를 처벌하면서 그에 대한 감독 의무를 진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내용을 가지는데, 됐죠? 아, 법인에게는 벌금형을 부과한다고? 그쵸? 법인을 구속할 수는 없잖아. 그죠? 이처럼 개인과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을 양벌 규정이라고 한다. 뭐, 특이한 용어 나왔으니까 체크하면 되겠죠. 자, 양벌 규정은 원칙적으로 범죄 능력이 부정되는 법인의 행사 책임을 인정하는 특별 규정이다. 오케이. 범죄 능력이 부정되지만 형사 책임을 인정한다. 라는 게 특이사항이 되겠네요. 이거 조금 명제 만들어서 우리한테 장난치기 좋긴 하다. 양벌 규정에 따랐을 때
자연인에게 부과되는 형벌은, 그죠? 자연인에게 부과되는 형벌 같은 경우에는 범죄 능력을 지닌 대상에게 부여하는 거고, 그죠? 동시에 법인에게 부여되는 형벌은 범죄 능력이 없지만, 그죠? 형사 책임을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가 되는 거고. 그렇습니까? 간단히 정리해 봅시다. 실제 사례. 실제 사례. 어떤 기업이 있어요. 됐죠? 어떤 기업에서 범죄 행위가 벌어졌어. 그랬을 때 그 범죄 행위를 주도한 주체가 되는 사람을 형사처벌하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 사람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법인에도 과징금이나 벌금을 부과하게 되는 거. 요거가 사례가 되겠죠? 뒤에 갑시다. 이는 법인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근거한 정책적 고려뿐만 아니라 뒤에 법인 자신의 감독, 그죠? 감독 의무 위반을 근거로 정당화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방금 전에 우리 얘기했던 그거네요. 너 왜 이 개인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했어? 벌금. 이렇게 되는 거지. 됐습니까? 네. 그, 조금만 이제 확장해서 얘기하면 일단 지금 이 시험 내용을 약간 벗어나서 이런 내용은 얼마든지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더 활용할 수 있어요. 그 자연인과 법인의 성격에 대한 거 있잖아. 기존의 기출 같은 데서도 많이 활용했던 제재거든요. 자체가.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봤을 때 개인, 그러니까 자연인으로서의 개인과 법인의 성격, 뭐 이런 거 비교하고 하는 거 있잖아. 그런 것들 조금 감안해서 참고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수능 영역에서. 자, 뒤에 갑시다. 나글이 좀 재밌어. 그래서. 그러니까 앞서서 얘기했던 이 내용을 바탕으로 봤을 때 이제 나글로 바로 넘어갑니다. 자, 가까운 미래 인간과 동등한 수준의 정책 능력을 갖추고 인간처럼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수단을 선택하는 인공지능, 지능형 로봇이 등장할 수 있다. 만약에 이런 로봇이 인간이 저지를 경우 범죄로 규정되어 처벌받았을 일을 행한다면 처벌 대상은 누가 될까? 왜? 지금 로봇은 자연인이 아니잖아.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모호해지는 겁니다. 자, 먼저 전제를 지금 깔고 가는 거야. 음, 범죄 능력은 있다고. 됐죠? 근데 이게 범죄 능력이 있는가야? 왜? 책임을 질 능력도 있어야 되잖아. 범죄 행위를 할 능력만 있다 뿐만이 아니라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능력도 있어야 되는데 과연 로봇에게 그 책임질 능력까지 있느냐? 고민해 봐야 되겠죠. 괜찮습니까? 됐죠? 뒤에 가볼게요. 자, 이렇게 지능형 로봇이 강력한 사회적 통제 수단인 형법의 적용 범위 밖에 놓이게 되면 처벌의 공백이 생기고 사회적 위험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실용적 측면에서 볼 때 지능형 로봇으로 인해 형사처벌 받아야 하는 범죄 행위와 같은 결과가 발생한 경우 지능형 로봇에게도 형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네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여기서 우리가 감안해야 될 내용은 일단 범죄 능력이 있는가를 따져봤을 때 첫 번째 문단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에서는 이거네요. 일단 자연인의 신분이 아니다. 됐죠? 여기까지는 일단 결정이 나 있네요. 됐죠? 그리고 두 번째, 범죄 행위의 능력은 있어. 하지만 책임질 능력, 행위에 대한, 범죄 행위에 대한이라고 하자. 책임 능력. 이게 이제 지금 물음표가 된 거지. 괜찮습니까? 전제가 좀 깔려 있는 게 좀 있어서 그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해두고 내려가겠습니다. 다음 장 가도 되겠죠? 자, 인공지능을 탑재한 지능형 로봇이 형법에 따른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형법이 말하는 범죄 행위를 지능형 로봇이 스스로 했어야 한다. 오케이.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범죄 행위를 스스로 행했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전통적인 형법은 인간의 행위만을 생각하여 형법을 구상하였다. 자연인을 대상으로 했으니까. 괜찮습니까? 이 얘기가 지금 그 얘기네요. 인간의 행위만을 대상으로. 자연인. 그죠? 그죠? 이 얘기인 거죠. 자, 이에 따르면 기계나 로봇의 행위는 인간의 행위가 아니어서 어떤 경우에도 그것이 형벌을 받을 수 없다.
됐죠? 그쵸? 그러니까 전통적인 형법에 따랐을 때는 인공지능을 처벌할 수 없는 거야. 인간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나 지능형 로봇은 인간으로부터 독립하여 스스로 인식, 판단, 행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기계와 로봇 다르다. 괜찮죠? 이게 있네요. 스스로 인식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다. 이게 지능형 로봇의 특징 중에 하나니까. 괜찮죠? 음, 딜레마가 좀 생기네요. 가봅시다. 이제는 지능형 로봇에 의해 이루어진 행동 역시 인간과 유사한 새로운 주체의 독립된 행동으로 볼 가능성도 열리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네요. 그쵸? 새로운 주체의 독립된 행동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인간은 아니지만, 괜찮습니까? 인간은 아니지만, 인간과 유사한, 그쵸? 그런 존재로서 독립된 행위 주체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괜찮죠? 다음 문단 내려가 봅시다. 자, 최근에는 인간 중심의 법적 주체성 논의를 넘어서 체계 이론의 체계 개념을 바탕으로 법적 주체의 지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체계 이론이라고 하는 게 새롭게 등장하네요. 문단 잘라놓고 가면 되겠다. 아예 문단 잘라놓고 체계 이론이 새롭게 등장했으니까 표시하면서 갑시다. 체계 이론에서는 사회 현상을 관찰할 때 행위가 아닌 건 아니라고 확실하게 X 칩시다. 소통을 더욱 근원적인 개념으로 판단한다. 오케이. 소통을 중시하네요. 체계이론은. 자, 이러한 관점에서 체계이론은 자연인이 아닌 존재라고 할지라도 독자적인 사회 체계로서 사회 소통에 참여할 수 있고 존속할 수 있는 자율적인 존재라면 법적 주체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럼 여기서 보시면 조건이 생기네요. 사회적 소통에 참여할 수 있느냐, 첫 번째. 그리고 그 소통을 존속할 수 있는 자율적 존재냐. 인공지능은 이 두 가지를 달성한다는 거지. 괜찮습니까? 따라서 인공지능의 법적 주체의 지위를 인정해야 된다가 되겠지. 결론적으로 일단. 체계 이론에 따르면. 됐죠? 아, 인공지능 주체성 인정한다. 결론 내리고 갑시다. 뒤에. 자, 인간이라는 존재를 전제하지 않고 법적 주체의 자격을 사회적으로 구성되어 확립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마찬가지로 법적 책임도 사회적으로 구성되어 확립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괜찮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인공지능의 주체성이라고 하는 게 인정이 된다면, 그죠? 법적 주체의 지위를 인정한다면 결국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있게 된다. 요 맥락이 되는 거겠죠. 괜찮습니까? 오케이. 연결해서 마찬가지로 법적 책임 있음. 됐죠? 요 정도까지 얘기가 전개가 된 거네. 자, 이 주장에 따르면 인공지능을 탑재한 지능형 로봇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주장이 성립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인공지능의 작동은 인간의 행위로 볼 수는 없지만, 이거는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체계 이론에서도 역시나 아까 자연인, 그쵸? 그러니까, 인공지능 로봇을 자연인의 지위로 인정하는 건 아니죠. 어디까지나, 그쵸? 분명히 분리는 하고 있죠. 하지만 인공지능은 기술적 방법을 통해 사회 체계와 접촉하고 소통하여 행위의 사회적 맥락을 구성한다. 요거네요. 그죠? 체계, 접촉하고 소통하고 사회적 맥락을 구성한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거잖아, 위에. 이거. 됐죠? 이걸 달성하고 있는 거잖아. 따라서 이렇게 사회적 체계의 소통이 사회적 체계의 행위를 구성하듯이 전통적 행위의 개념도 재구성될 수 있다. 됐죠? 소통을 중심으로 재구성될 수 있다 이거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꼭 행위라고 하는 게 인간만 할 수 있는 것이라 범죄 행위라고 하는 게 근데 지금 체계 이론에 따르면 소통이 가능하다는 거는 행위를 전제하고 있는 거거든. 됐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인공지능도 소통의 능력을 지니고 있는 존재니까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지. 됐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죠?
자, 인공지능이 인간을 매개하지 않고 외부 세계와 직접 접촉하고 소통하는 방식으로 행위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방금 전에 우리 설명했던 그 얘기죠. 됐습니까? 음. 인간이라고 하는 주체가 없어도 인공지능 로봇은 자체적으로, 주체적으로 소통 행위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됐습니다. 그러면 독자적 사회 체계이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뒤에 넘어갈게요. 체계이론의 관점에서 범죄는 사회적 소통의 특정한 유형이다. 따라서 형사 책임을 묻는 근거도 행위가 아니라 X, 소통에서 찾는다. 형사 책임의 근거 역시 소통에 있다. 따라서 특정한 소통 방식이 형법을 위반할 때 이를 범죄로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이 됐죠? 잘못된, 그러니까 위법적인 소통 방식을 행한다면 형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겠지. 됐죠? 그럼 마지막에 있는 거 봅시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을 탑재한 지능형 로봇의 범죄 능력을 인정한다고 했을 때, 그렇죠? 방금 전에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거 있잖아. 얘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그 능력이 그러면 지금 방금 전에 읽었던 문단을 통해서 있다라고 지금 전환된 거라고. 됐죠? 책임 능력이 있다라고 전환이 됐으면 결과적으로 지능형 로봇의 범죄 능력을 인정하는 게 되는 거지. 됐습니까? 그러면 그 범죄에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 형법은 법률이 보호하고 있는 가치인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방법을 사용하며, 됐죠? 법익이 가지는 가치를 일반인들에게 확실히 증명함으로써 장래의 범죄 행위를 예방하는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실제로 이게 형벌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죄를 저지르면 자유를 박탈당하잖아. 죄를 저지르면 벌금을 맞잖아. 죄를 저지르면 사형을 당하잖아. 라고 하는 걸 보여줌으로써, 죄를 저지르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거. 괜찮습니까? 자, 지능형 로봇의 행위를 형법상 유의미한 행위로 파악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지능형 로봇의 법익 침해 행위 가능성을 긍정할 수 있는 경우. 이거 지금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로봇의 법익 침해 행위의 가능성 긍정하는 거. 괜찮습니까? 방금 전에 우리 첫 번째 각을 있잖아, 각을. 그렇죠? 각을 해서 법익을 침해받는 거. 됐죠? 인간이 죄를 저질렀을 때 구금을 당한다는 얘기는 자유를 박탈당하는 거고, 자유권을. 그 다음에 재산권을 박탈당할 수도 있고, 생명권을 박탈당할 수도 있고. 괜찮습니까? 그러면 인공지능에게도 똑같은 거야. 형벌을 부과한다는 얘기는 로봇의 어떤 권리를 침해하는 거라고. 그걸 인정하는 경우,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 됐습니까? 됐죠? 사실 근데 이 부분에서 조금, 사실 의구심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의구심이 생기는 부분이 있지. 아니, 인공지능 로봇을 가둬놔. 그게 그 로봇에게 과연 보통일까? 그죠? 약간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반론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튼 그러한 지능형 로봇의 행위에 대하여 형벌 부과를 통해 형법이 이루고자 하는 법익의 보호를 달성할 수 있다면 그래 지금 이거야 나한테 내가 지금 방금 생각했던 거랑 똑같은 거지 로봇을 가둬놨어 그게 로봇에게 뭔가 해가 되는 게 있나? 라는 의구심을 가지면 형법이 이루고자 하는 법익 보호의 목적을 이루기가 힘든 거잖아 그렇죠? 예방하는 게 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따라서 지능형 로봇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라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방금 전에 내가 마지막에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죄를 저질러가지고 그 사람이 뭐 징역 한 30년을 받았어. 되게 큰 죄를 지은 거겠지?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젊었을 때 감옥에 계속 갇혀 있다가 나중에 한참 나이가 들어서, 그죠? 그러니까 30년이라고 하는 그 자유권을 박탈당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다른 인간이 그 자유권을 박탈당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나 역시도 죄를 저지르면 저렇게 자유권을 박탈당하고 나의 젊은 시절을 빼앗길 수 있다. 이런 공감이 생길 수 있는 건데 로봇에게는 그런 게 조금 미흡할 수 있죠. 그 부분에 대한 영역을 마지막에 이야기한 것 같아.
그 정도로 내용 정리해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됐죠? 오케이. 두 개 글을 조금 병행해서 봤을 때, 두 개 엮어서 이제 법적 지위, 그죠? 법적 책임 능력, 뭐 이런 것들 관련해서 이야기해 볼 거리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오케이. 요 정도 내용까지 보시면 문제 없겠다.